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을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체제는 대표를 통한 간접적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 시민 개개인이 직접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에도 스위스와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 이 방식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표와 의사결정.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든 중요한 법안과 정책 결정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투표, 주민발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토론과 투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의 중요성. 이 체제에서는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정치적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직접 민주주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책의 책임성과 정부의 행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강화됩니다. 교육과 인식 제고. 이 체제는 시민들이 정치적 과정과 이슈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교육과 시민의식 향상은 직접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 직접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그룹과 의견이 정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대규모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이 각각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투표는 시민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과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활용하여 참여의 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와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지만 그 효과적인 실행은 교육, 인프라, 그리고 포괄적인 참여 기회의 제공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춰질 때 직접 민주주의는 진정한 시민 참여와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D.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은 정치 시스템이 시민들의 이익과 의지를 반영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민주적 사회의 기반을 이루며 모든 민주적 정부와 기관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표준을 제시합니다. 대표성과 참여. 모든 시민은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투표, 공공 토론,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실현됩니다.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권리 존중.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지만 동시에 소수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법의 지배. 모든 시민과 정부 기관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정부는 시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평등과 공정성. 모든 시민은 정치, 사회, 경제적 과정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분권화와 지방자치.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더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권력은 중앙과 지역 사이에서 적절히 분산되어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대화.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과 문화의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 강화됩니다. 교육과 시민의식.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사회적 연대와 포용.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포용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합니다. 경제적 권리와 복지.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복지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들은 모든 민주적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 원칙들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원칙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체제 유형.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각각의 체제는 특유의 특성과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각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민주주의. 시민들이 직접 법안과 정책에 대해 투표하여 결정을 내리는 체제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대표적인 예이며 현대에는 스위스의 일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시민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회제 민주주의. 의회가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활동하며 정부는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그에 의존하는 체제입니다. 영국, 독일, 인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경제 수반으로서 독립적인 집행 권한을 가지는 체제입니다. 미국과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 체제를 따릅니다. 혼합 또는 준대통령제 민주주의.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며 권력을 나누는 체제입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이러한 체제의 예입니다. 연방제 민주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분담하는 체제입니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일제 또는 중앙집권식 민주주의. 모든 국가적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체제입니다. 단일제 또는 중앙집권식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일본과 스웨덴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복지국가 원칙을 결합한 민주주의 형태로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에 중점을 둡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원정부제. 의회와 대통령이 별도로 선출되며 서로 다른 권력 구조를 가지는 체제입니다. 프랑스의 제5공화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단 지도 체제. 여러 명의 지도자가 집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입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각 민주주의 체제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그 특성에 따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들은 국가마다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분배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체제들은 국가마다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분배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보장합니다. F. 세계적 맥락. 오늘날 민주주의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으며 각국은 고유한 체제와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은 중대한 발전이었지만 많은 지역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다양성. 다양한 모델, 의회제, 대통령제, 준대통령제 등 여러 민주주의 모델이 있으며 각각의 나라마다 특유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혼합체제. 일부 국가들은 민주주의 거버넌스 요소와 다른 형태를 결합한 혼합체제를 운영하여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도전 과제, 신흥민주주의, 특히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에서 안정적인 민주주의 기관을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입니다. 법의 지배가 약하고 부패, 정치적 다원주의의 한계 등이 민주주의 공공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성민주주의, 장기간 민주주의를 유지해온 국가에서도 정치적 양극화,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정치적 근거나 등이 민주주의의 규범과 효과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확산과 후퇴, 민주주의 확장, 특히 냉전 종식 후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로 이전에는 권위주의 체제하였던 지역까지 민주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최근 몇 년간 일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기본과 기관이 침식되거나 약화되는 현상이 포함됩니다. 국가적 영향력과 협력, 세계화와 민주주의. 세계화는 민주주의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주의 이념과 실천의 확산을 돕는 한편 경제적 불평등과 초국가적 문제로 인해 국가 거버넌스에 복잡성을 더합니다. 국제기구, 유엔, 유럽연합 등의 기구는 민주주의 가치와 실전을 촉구하고 민주주의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과 표준 실적 역할을 합니다. 도전에 대응하기.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과 적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는 기후변화, 디지털 정보 오도, 글로벌 보건 위기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협력적이고 혁신적인 거버넌스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요약하자면 민주주의 확산은 최근 글로벌 역사의 주요 특징이었지만 그 실행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내부적 및 외부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에 처했지만 시대의 요구와 인구의 요구에 맞춰 진화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부 체제 이상의 것으로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를 구원하려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 효과성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참여, 제도의 무결성, 그리고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달려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부 체제를 넘어서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지 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 효과성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참여, 제도의 무결성, 그리고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해방 후 건국과 초기 민주주의 시도 1945년부터 1960년.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 후 한반도는 냉전의 영향으로 분단되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 시기는 제한된 민주주의적 요소와 정치적 억압이 공존했습니다. 1960년 4월 학생주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폭발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 1961년부터 1979년. 19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군부 정권 수립, 경제 발전에 주력했으나 정치적 자유는 억압되었다. 1972년 유신체제 도입으로 박정희의 권력이 강화되었고 정치적 억압이 심화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과 5.18 민주화운동 1980년부터 1987년. 1980년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는데 민주화 요구에 대한 강력한 억압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대중의 요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의 억압적 체제에 대한 저항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이끌었습니다. 1987년 6월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의 발전 1987년 이후 1980년 이후 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 교체는 평화적인 식으로 됐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민주적 제도와 인권 보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1세기의 도전과 발전. 21세기에 들어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극단주의,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적, 경제적 이슈들이 민주주의의 효율성과 포용성에 대한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정치적 독재와 민주화 운동의 격동의 역사를 거쳐 현재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음. 2000년 3월 15일에 일어난 부정선거로 인해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시민들은 3.15 선거는 불법이다, 무효다, 3.15는 부정선거, 다시 하라 라고 쓰여져 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였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새로운 군인 세력은 무장한 군인들을 광주로 보내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는데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힌 한 대학생이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죽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거기에 전두환 정부가 대통령 선거 방식을 간접 선거로 하겠다고 발표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이 시위하게 된 사건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때 학생과 시민들은 직선제로 민주정부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죠. 당시에 사람들이 꿈꾸었던 공통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많은 역사가 있는데요. 오랜 기간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 역사는 오늘날 자유로운 한국을 만들어냈죠. 이번 시간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으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으로 헌법을 바꿨습니다. 특히 1960년에는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요.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에 시민과 학생들이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일으켰는데 이를 4.19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시위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죠. 그 이후 장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세워졌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961년에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5.16 군사정변이라고 부르는데요. 군사정변을 이끌었던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에 뽑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신체제의 성립과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한 물건들을 해외에 수출했고, 경부 고속국도 등 고속도로를 개통했으며, 또 포항 종합제철소 등과 같은 중요한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을 바꿔가며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죠. 특히 1972년에는 유신헌법을 발표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를 유신체제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은 이 유신체제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봐서 유신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를 억압했지만 부산과 마산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습니다. 이를 12.6 사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신체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4.19 혁명 때 오빠와 언니는 왜 총에 맞았을까요?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볼까요?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학생,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학생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울 수성초등학교의 강명희 학생이 사망한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깊이 그때를 상상해보며 시를 읽어볼까요? 다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6 사태 이후 국민들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두환, 노태우 등 일부 군인들이 정권을 차지하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군인들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했으며 또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18일에 군인들을 광주에 보내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심지어 총을 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에 저항하다 죽거나 다치게 됐는데요. 이후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6월 민주항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7년 한 대학생이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또 전두환 정부가 다음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겠다고 발표하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직접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죠. 시민들은 정부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요구했으며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당시 6.29 민주화 선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고 대통령의 임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5.18 민주화 운동을 기록한 일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던 주소연 학생은 광주에서 있었던 군인들의 잘못된 행동과 이에 맞서 시민들이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럼 그 일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또 이 일기를 비롯해 시민들이 작성한 선언문, 기자들의 취재 수첩, 시민들의 증언, 피해자들의 치료 기록, 그리고 각종 사진 자료 등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많은 기록물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됐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헌법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 헌법을 보면 제39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개정된 후의 헌법인 1987년 헌법을 살펴보면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헌법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찾아볼까요? 또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 나라 정치 지도자를 뽑는 방식과 어떤 점이 같고 또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오히려 미국에서